지난주 미국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총 35만 1,000건으로 4년 내 최저치로 내려가면서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유럽위원회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기 하강에 따라 유로존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2009년 이후 처음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가정의 소득 증가율이 전년과 비슷한 1.7% 늘어났지만 소비는 크게 줄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맨 탓인데 월 72만 원가량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늑장 공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식회사 한화 주식을 오늘 하루 동안은 매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도 뭔가 봄의 길목에 있는 듯하고 시장도 역시 분기점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당장 뉴욕 증시를 보더라도 다우가 13,000, S&P 500이 1,370, 4년의 최고치를 경신하고는 있지만 마디 지수 바로 코앞에서 잔뜩 웅크리는 양상인데요. 우리 시장 역시 2,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좀 많이 오르는 듯했지만 다시금 2,000포인트대 정도에서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들이 올 들어 순매수 누적 규모 10조를 채 채우지 못하고 소폭 매도하면서 끝이 났는데 오전까지도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 탓인지 매도세를 이어가다가 코스피도 2,000을 잠깐 내주기도 했었죠. 지금은 2,010선까지 회복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도 결국 현물을 다시 사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어제 하루 우려를 딛고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네요. 특별히 기계, 금융, 증권 업종의 상승세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 자세한 종목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증시가 미미해 보이는데요.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는 것이 부진한 흐름의 원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2월 24일 금주의 마지막 거래일,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장중 2,000선까지 밀리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전장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다시 위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33% 오른 2,01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매가 순매수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 주체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장중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현재 개인과 동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737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관이 여전히 시장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대응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기관 1,252억 원 매도하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오늘 강세로 장을 시작해서 현재 큰 변동성 보이지 않고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2.59포인트 오른 54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면서 코스닥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237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오늘 환율은 유럽과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로 1,124원 30전에 하락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추가 하락이 제한된 채 4원 50전 하락한 1,124원 선에서 시초가 큰 변동 없이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 약세 보이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면서 현재는 상승 반전한 모습이죠. 하루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1.81% 오르면서 118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1.57%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모비스와 LG화학은 1% 넘게 밀려나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현대중공업은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이 모두 순매도 보이면서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2.03% 하락하면서 31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외국인 매도에 이틀째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중 낙폭 줄인 모습입니다. 현재 0.17% 밀려나면서 2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강보 합권에 머물러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입니다. 셀트리온이 0.28% 강보 합권에서 36,45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에 이어서 1분기 실적도 회복세로 돌아서기 어렵다는 소식에 5거래일 연속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5% 넘게 급락하면서 2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1% 강세 보이고 있네요.
SFA는 2.2% 오르면서 6만 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안철수 연구소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현재 0.97%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포스코 켄텍이 3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큰 폭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6.73% 오르면서 16만 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이카주인 증권과 은행, 건설주가 저가 매수에 닷새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삼성증권이 1.33% 오르면서 6만 8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3% 넘게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5% 급등하면서 6만 7,2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행주 살펴볼게요. KB금융은 1.48% 오르면서 41,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과 하나금융지주, BS금융지주는 모두 2%대 강세 보이고 있네요.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0.91% 현재 약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2%대 강세 보이면서 건설주 흐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계주 살펴보겠는데요. 기계 대장주죠. 두산 인프라코어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기계주들 동반 강세 이끌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3% 넘게 오르면서 현재 7만 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2.9% 상승하고 있습니다. BHI도 3.52% 오르면서 27,95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오늘은 자동차주의 조정폭이 깊어 보이는데요. 현대차 3인방이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사내 하청 관련 판결과 엔달러 환율 상승 등이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1%대로 밀려나고 있고요. 기아차는 0.14%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화가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등이 횡령 배임 혐의 공시를 지난해 2월 10일 기소장을 통해 확인했는데요. 이를 1년이나 지난 이달 3일 공시해서 오늘 24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한화 관련주는 반면에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화케미칼 1.75% 오르면서 29,100원에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하나증권도 강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 분위기가 긍정적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북 경협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화전기 현재는 상승폭을 소폭 반납한 모습인데요. 이화전기가 0.59%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좋은 사람들 역시 0.45% 오르면서 22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황사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등 황사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린 엔사이언스와 성창 에어텍은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휴비츠는 5.88% 강세 보이고 있고 위닉스 역시 11% 넘게 급등하면서 4,2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새내기주인 사람인 HR의 주가가 나흘째 급등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반면에 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휴비스는 이틀째 약세 보이고 있죠. 사람인 HR 현재 15,9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휴비스는 반면에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0.87% 오른 11,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한테 1998포인트까지 내려왔었던 코스피가 2시 7분 현재 2016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현물 기준 740억 정도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으로 가보죠. 최진책임 연구위원부터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매수 패턴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한 분기당 맥시멈 많이 사봤자 한 11조가 경험치라고 하는데 지금 올 들어 거의 10조 가까이 사지 않았습니까? 매수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다고 보시는지 남은 이슈들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먼저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10조 원의 주식을 좀 더 순매수하면서 향후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에 대한 좀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하지만 현재 코스피의 PER이 9.1배 수준으로 여전히 과거 국내 증시의 평균 PER인 10배 이하라는 점을 감안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국인이 환매 욕구를 느낄 수 있는 원달러 환율 1,100원대 대비 여전히 원화 강세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외국인의 주식 매수 강도는 약해질 수는 있어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 2월 들어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제유가 관련돼서 외국인의 추가 매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유가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 같은 경우에서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누적 포지션이 20만 계약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1년 당시 유가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이 대거 유입되면서 27만 계약선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서도 유가와 주가가 각각 10%가량 추가 상승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시 아직 외국인들의 순매수와 관련돼서 국내 증시의 상승 추세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주말에 관련돼서는 그리스 및 유럽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경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말 24일에서 26일에서는 그 G20 재무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IMF의 추가 자금 지원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G20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존의 자체적인 노력이 좀 더 있어야지만이 그 이후에 그 IMF의 추가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한 27일에 있어서는 독일 의회가 그리스의 구제금융 패키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3월 1일과 2일에는 EU 정상회의를 통해서 ESM 출범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음 주 후반으로 가서는 그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중국의 PMI 지수 발표로 인해서 경기 지표에 대한 확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54.1포인트에서 예상치가 54.5포인트로 중국 PMI가 역시 1월 50.5에서 예상치가 50.8로 소폭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외국인들도 뭐 최근만큼은 아니라도 조금 더 살 수 있다. 그리스 문제도 좀 해결이 완전하게 되고 또 펀더멘털리 지표로서 뭔가 개선세가 더 좀 뒷받침이 된다면 시장 이렇게 좀 숨고르기 지금은 하고 있지만 더 갈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상승 감안해서 전략 좀 짜주시죠. 예, 뭐 다음 주 유럽 리스크에 대한 합의 과정 및 그 경기 지표 일정이 잡혀 있다는 점은 다음 주 확인 과정을 좀 더 보일 것으로 보여서 현재 숨고르기 강면은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야생되고 있는 경기 지표가 크게 부정적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유로존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의 상승 추세가 훼손되는 모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주의 그 강세 추이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각국의 글로벌 증시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반면에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월 초 중국의 전인대를 통해서 소비와 투자 등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코멘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원자재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에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강세와 관련 있는 소재 및 그 산업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단기적으로 소재 관련주에 관심 부탁하셨는데 오늘 또 정유주들은 일제히 좀 빠지는 분위기거든요. 유가 강세면 어떻게 보면 수혜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매수 찬스인가요? 예, 뭐 일단은 뭐 최근 그 지수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은 뭐 다음 주 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원자재 관련주의 강세 모멘텀을 감안해 본다면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소재주에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원 분석부터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 한 750억 정도 사고요. 코스피도 2010선 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전문가들의 시장 보는 전략 확인해봅니다. 네, 오인호색 투자비법 먼저 김민수 차장님 의견은요. 2000포인트 지지력 확인 구간에 놓여 있는데 보유 전략을 계속 얘기하셨고요. 시장 탄력은 체크해봐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최종득 차장님은 박스코어는 유지하면서 변동성만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공개될 관심 업종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사도 좋다는 의견 계속 고수하시고요. 신시민 대표님은 양적 완화에 따라 원화 절상은 가속화될 텐데 업종별 차별화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결국 이걸 기초로 실적 장세에 대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요. 이진행 시장님은요. 시장의 변수를 좀 점검해야 된다 하셨는데 변수 세 가지 외국인과 유가 그리고 엔화를 꼽아주셨습니다. 김영진 이사님은 추세 기준점은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사이다라고 추세 기준점을 오늘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IT를 다시 언급하고 계시고 오늘 또 강세 업종 중 하나인 기계업종도 관심 업종에 넣어주셨습니다.
있습니다. 최정래 차장님은 기존 업종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고요. 신승현 대표님도 최근에 유가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에 정유주 편입하신 이후에 특별히 관심 업종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 역시 어제 자세한 종목 얘기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바 있고요. 김영진 이사님 역시도 기존 포트인 IT 한 축, 소재 산업재 한 축, 이 두 가지의 양대축을 유지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내수주의 경우 단기 트레이딩 대상이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장중한데 2,000포인트를 내준 날인데요. 추세 기준점을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라고 제시해 주신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김영진 이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수렴 이후에 하방 이탈이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오늘은 21선까지 안 가고 5일선 살려놓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 수렴은 약간 이탈을 했는데 중기적으로 보면 아직도 그 수렴 구간에 있고 이것을 이탈할 때 더 큰 폭의 진폭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항상 말씀드렸었던 그 2010포인트하고 2100포인트 그 작년 급락해서 급락 때 발생됐었던 그 갭 지수대까지의 상승이 1차, 2차 목표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전에 놓고 본다면은 저항대가 한 2050포인트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적으로 중요한 추세가 2050포인트대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거는 일봉하고 주봉 모두 다 공통적으로 추세선의 저항으로 작용되는 그 상단이 거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인가 하면 한 2010년 그 4월의 고점하고 또 7, 8월의 고점을 잇는 그 하향하는 추세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하고 주봉으로 봐도 모두 다 2050포인트대에 저항선이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은 이 지수대에서 숨고르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방에서 올라오는 지지선을 봤을 때는 이 단기 추세선 이제 붕괴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이제 단기 추세선이고 중기 추세선을 본다면은 12월 이후에 저항선으로 한 두 달 정도 작용을 했었죠. 최근에는 그것이 이제 돌파된 이후에 지지선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지역 내에서 수렴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이 중기 수렴 과정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좀 더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것이 한 다음 주 정도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 하단을 놓고 보면 2,000포인트 부근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그 심리적 지지선 2,000포인트가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2,000포인트는 중요한 지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1930에서 한 50포인트까지 지지선 그 다음 지지선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2,000포인트 초반대에 분할 매수를 해보고 조금 현금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좀 그 추이를 지켜보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내린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오름폭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큰 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불과 한 50포인트, 뭐 70포인트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악재 없어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변동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가는 거, 뭐 과열을 시킨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꼭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제 별로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부담 요인도 작용으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락이 나와도 너무 놀랄 이유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반면에 이 수렴이 끝난 다음에 돌파가 된다면 2050포인트가 돌파된다면은 뭐 2100포인트까지는 쉽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한 2,000포인트, 2,050포인트 이 정도에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숨고르기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이렇게 지수가 좀 조용할 때 결국 종목을 좀 잘 골라야 수익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뭐 엔화, 유가 얘기도 있고요. 어제도 소폭 팔고 외국인들이 오늘 또 현물 많이는 안 사니까 외국인 변수까지 얘기를 합니다. 종목이나 업종 고르는 기준으로 어떤 걸 가장 최우선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전략 세워주세요. 지금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주도주가 뭐냐 이걸 따지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 배분으로 접근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장 흐름을 오늘 한번 놓고 본다면요. 어제 좀 조정을 받았죠. 최근 조정치고는 좀 제대로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주도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펀드멘탈을 제외하고 나와서 본다면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덜 빠지고 만약에 회복이 될 땐 더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지금 기존의 IT나 뭐 자동차나 이쪽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뭐 반등이 나오고 어제 상승
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오고는 있는데 예전처럼 강하게 시장을 끌고 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어느 정도 좀 다른 종목하고 좀 맞춰서 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결국 예전 같은 빠른 모습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IT나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고 주도주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뭐 기계건설, 뭐 화학철강 이쪽이 오를 때 약간 좀 더 빠르게 오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어제 내릴 때 좀 덜 내린다는 그 점을 놓고 본다면은 이쪽이 주도주는 아니더라도 포트폴리오 한 축을 좀 구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환율 쪽 아까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매매가 뭐 예전만치가 못합니다. 또 2차 LTRO 이때도 1차 때만큼 강력한 상승세 만들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환율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 그 12월 상승이 시작했을 때 1150원에서 70원 왔다 갔다 하는 그 구간하고요. 이제는 1110원까지도 한번 찍었었던 그 하단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화가 절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1150원대 들어오는 거하고 1110원 이때 들어오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2차 LTRO에 어느 정도 강력한 상승세를 만들 것까 하는 그 의문점하고도 어느 정도 맥락이 든다.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외국인 매수세가 좀 잠잠한 것도 어느 정도 그러한 관점에서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2차 LTRO가 다음 주 2월 말에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3월 옵션 만기 쿼드러플하고 같이 동시 만기죠. 그게 이제 3월 첫째 주 뭐 10여일 정도 있을 텐데 본격적인 상승은 시기로 점친다면 일단은 달력이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두 변수가 다음 주 정도 이제 3월이라 해봐야 바로 다음 주이기 때문에 예.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동시 만기일 자체도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입니다. 거래일수로 보면 8일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아무래도 변동성 확대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처럼 조용한 장세보다는 어느 한쪽 방향을 찾아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뭐 야간 선물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야간 선물 쪽에서 외국인 쪽의 방향이 꼭 맞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 사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를 놓고 봐도 누적 포지션하고 그 방향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는데 이 누적 순매수 규모 자체는 작년에 한 3, 4천 계약 정도 선에서 머물렀던 거하고 비교한다면 2배가 넘는 그런 규모입니다. 지금 누적 순매수 9,200계약 정도 매수를 한 상태인데요. 또 기존 정규 시장에서는 또 9,200계약 정도 매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 상태로 보는 것이 맞겠지만 외국인 쪽에서 야간 선물 쪽에서 누적으로 규모를 많이 늘리고 있다. 이 점을 놓고 본다면은 이 점 역시 마찬가지로 정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만 외국인 쪽에 의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 변동성 확대 얘기를 이제 근거 들어서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 주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시장이 좀 조용하면은 내수주 쪽이 좀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수주 쪽으로 잠깐 좀 단기적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네. 이쪽을 보면 개별성 주식이고 또 시장의 흐름하고는 좀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시장이 쉴 때 움직인다. 그 관점에서 좀 접근하기 때문에 단기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다음 주 정도 이후에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상승을 하면 소외될 테고 하락하면 같이 빠지기 때문에 이 내수주 쪽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상승을 전제로 해서 2,000포인트 초반대에 매수를 좀 분할로 한 다음에 만약 이게 실패한다면은 1,950포인트 정도 뒤로 물러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때 뭐 다음 주 구간 정도 2,000포인트대에서 분할 매수 대상이 내수주가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IT 소재가 되는 겁니까? 조금은 애매하네요. 아니죠. 내수주는 오늘이나 다음 주 초반까지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 예. 2,000포인트대 매수를 한다면 아무래도 업종 대표주 위주로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구성하는 또 여기다가 현금 있는 경우라면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수주는 트레이딩 대상으로만 언급을 하신 거군요.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소폭 현물을 순매도했었는데요. 하지만 시작부터 아주 강하게 샀던 것은 외국인 선물 쪽이었습니다. 현재 선물 쪽 동향은 어떤지 한번 분석을 듣기로 하죠.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 선물 지금 3,300계약 더 많이 사네요, 아침부터. 네, 오늘 그 장 초반부터 외국인은 선물 순매수를 계속해서 나타냈는데요. 일단 그 현물 쪽에서 비차익으로 장 초반에 매도 물량이 나왔었습니다. 한 규모는 300억 정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 물량을 제외하고는 일단 차익 실현 성격으로 보이는데 그 물량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선물 시장 쪽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점이 베이시스가 양호한 가운데 현물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좀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선물 쪽 그 베이시스 개선된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계속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은 차익 실현 성격의 자금 말고는 일단 국내 증시를 억누를 요인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시스가 오늘 장 초반에 한 1.0포인트대였는데요. 지금 1.3포인트대로 상승을 하면서 국가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차익 프로그램 순매수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장중에 비차익으로도 순매수 전환되면서 프로그램 수가 한 720억 정도 매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베이시스가 현재 상태 유지한다면 국가기관의 프로그램 매수 여력은 좀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자금의 베이스 개선이 된다면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매수 차익 계속 쌓인다 그래서 걱정은 하지만 계속 들어오니까 꼭 3월 만기에 다 물량 청산될 거라고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3월 만기가 이제 2주 남았는데요. 네. 이제 이 물량이 지금 국가기관이 한 8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한 5조 원 정도 지금 쌓아놨습니다. 근데 이 물량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조건상으로 베이시스나 스프레드 조건이 좀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 외국인이나 기관이 베이시스가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베이시스 수준이 마이너스 0.5포인트인데요. 오늘 평균 베이스가 1.1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1.6포인트의 베이시스 차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프레드 수준도 동일한 베이시스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조건상으로는 이들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만기일 이전까지는 이러한 우려는 좀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기일 당일에는 좀 일부 물량이 좀 출회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9년 이후에 외국인이 한 선물 만계약 이상 매도할 때가 총 14번 있었는데요. 이 중에 3번이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일에 기존의 선물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베이시스가 악화시키고요. 그러면서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될 수 있는 이런 점 좀 염두에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그 이전에 이 물량 부담 자체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일단 기후이기 때문에 이 물량 부담 시장 상황을 좀 더 판단하셔서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만기 당일 정도만 걱정하면 되겠군요. 지금까지 IBK증권 김현준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범근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지겨운 정말 말씀하신 박스권에 들어서나 싶은데 이럴 때 포트를 조금 변경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시장의 박스권이 지속되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이런 구조가 금방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관들의 발목 잡기가 여전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움직임이 크게 나오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 반전이 나오고 또 반전이 나온다 싶으면 또 빠져버리는 이런 형태가 지속될 것 같고요. 또 장중 변동이 거의 없는 형태의 진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결국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대응이 매수로 전환될 때까지는 시장의 변화가 적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그 탄력이 좀 더 좋고 흐름이 빠른 종목들로 적극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을 때 뭐 수익이 안 난다든가 아니면은 본전 정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보면은 그냥 들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도 오히려 찔끔찔끔 빠지다가 나중에 확 빠지면은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케이스가 참 많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탄력이 좋은 종목을 계속 교체를 하시는 대응을 하는 게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상황을 보면은 거래소 시장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 있고요.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강세를 띠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약세 분위기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코스닥의 기술주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는 대응이 아무래도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특별히 기계업종의 상승률이 좀 눈에 띄는데요. 특별히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핫 종목으로 준비를 하셨는지요? 네, 첫 번째로 기계 종목군 중에서 이제 두산중공업인데요.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박스권 진행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반등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하락이 강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하락이 강하면은 그때는 대부분 또 손절매 대응이라든지 끊어버리는 대응을 가시기가 쉬운데 추세가 죽지 않았다면 그런 대응보다는 저가 매수를 통해서 바닥을 짚고 도울 때를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또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또 좀 더 진행을 하면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정도 오르다가 빠져버리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기 때문에 오를 때는 또 추격 매수를 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기술적 반등 개념을 보고 있는데 월요일 날 추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얘기는 또 좀 틀려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쨌든 조금 더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노리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매수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는 거 말씀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한글과 컴퓨터가 상승세가 상당히 강한데요. 오피스형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기대가 큽니다.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상승을 한다든지 흐름이 강한 것도 사실은 그 한글과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태블릿 PC에 대한 수요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소프트웨어 쪽, 특히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런 단순 소프트웨어보다는 그 사무용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쪽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가 자꾸만 몰리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한국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탄다든가 좀 더 좋은 흐름을 타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눌림 몫이 공략 포인트를 한번 노려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연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잡아 들어가긴 좀 그렇고요. 조정을 줄 때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슈프리마가 오늘 상승이 상당히 큰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기관 수급이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꼭 이 종목이 아니라 슈프리마 같은 성향의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좋고 또 코스닥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관들의 매수가 몰리면서 들어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거래소보다 좋은 진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코스닥의 중견 기술주들 이런 쪽에 타이밍을 보시면 괜찮은 타이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기가 좋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은 차원에서 대표 종목으로 하나 뽑아봤고요. 지금 따라붙으시는 건 아무래도 좀 무리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는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슈프리마처럼 될 만한 종목 혹시 딱 그 매수 타이밍이 오면은 좀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하락하는 콜드 종목 소개 받아보고 싶은데 태양광 관련주가 어제에서 오늘도 추가 조정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서울반도체도 이틀 연속 부진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상승이 좋았던 종목들이 주로 조정을 받는 상황인데요. OCI 같은 태양광 주식도 지금 현재 외국인 매도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추세가 강했고 또 조정을 좀 받아야지만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관계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조정까지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망이나 그다음에 매수 대응도 가능할 듯 싶고요. 현재로서는 표면적인 이유는 뭐 독일의 그 정부 보조금 축소가 역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주가라는 것이 오를 때가 있으면 또 내릴 때가 있는 관계로 그 조정 타이밍을 잘 활용하신다면 좋은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OCI 정도라면은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관련 테마가 최근에 급등세를 탔는데
뭐 지금은 일대일 조정입니다. 근데 또 지금 막판에 가서 또 뒤집어 올리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상당히 뭐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그 재료에 의해서 한 번씩 급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들이 뭐 좋은 진행이다 나쁜 진행이다 얘기를 하기 전에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관계로 초보 투자자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미 쌍고점을 찍은 관계로 당분간은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냥 관망만 하시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반도체가 오늘 조정이 상당히 깊습니다. 실적 악화 우려에 대해서 약세가 나온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뭐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실적 악화라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 종목 역시 1월달 중순부터 연속 급등했던 부분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눌림목이라는 것이 상당히 개인들을 괴롭게 만드는 상황이지만은 이 조정 구간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또 종목을 저가에서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니더라도 뭐 하루 이틀 정도 바닥이 잡히는 확인을 하시고 그때 저점 매수를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콜드 종목 OCI부터 서울반도체 대응법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 현물 매수 강도가 1,000억대를 넘어가면서 조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8.58, 오늘 장중 고점을 찍고 있는 순간인데요. 지금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죠. 동양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과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 하루 만에 컴백하면서 오늘 전약 후강될 것 같네요. 예, 전형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뭐 이전에 시장을 눌러왔었던 그런 유럽발 그런 재정 리스크가 점점 감하면서 지금은 시장의 투자자들이 어떤 좋은 지표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복귀를 좀 해보면은 간밤에 미국의 주택도 괜찮았었고, 특별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5,000명 거의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굉장히 안정세를 띄었었죠. 자, 근데 그리스 디폴트 위기 면하니까 유로존 침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유럽 쪽에 뭔가 좀 확실한 매듭이 이번 주말에 또 그어질 거라면서 일정들 좀 볼까요? 네, 우선 뭐 가장 중요한 유럽부터 한번 보게 된다라면요. 우선 뭐 25일, 26일 양일간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뭐 이때 이제 뭐 IMF 재정 확충에 대한 이견 이런 부분들이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듭이 지어지는 그런 일단락이 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29일 날에는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국채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채 만기가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3월 1일과 2일 날 EU 정상회담이 또 브뤼셀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재무장관 회의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한 큰 축은 또 정상회담에서 잡혀질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산재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표 발표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8일 날 2월 리치몬드 제조업 그리고 12월 캐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되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캐스실러 주택가격지수에 따라서 최근 들어가지고 오바마 재선을 위해서 부동산 경기 진작 그리고 실업률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날 발표가 되는 그런 주택가격지수 또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9일 날에는 4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또한 2월 시카고 PMI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중국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6일 날 2월 달 PMI 서비스업 잠정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타의 그런 선진국들에 비해서 어떤 지금
물가 잡기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물가 잡기, 물가가 안정화된다라면은 인플레 걱정이 없다 그러면은 지준율이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시장의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음 주 또 월말, 월초로 넘어가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까지 지표 무게가 좀 가볍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장중 저점이 2001, 오늘은 1998이었지만 곧바로 지금 반등하는 모습. 결국 2000포인트는 지켜진다라는 믿음도 조금 시장 안에 생기는 것 같은데 결국 분할 매수 대응하는 것이 빠지면 맞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 지수가 이렇게 좀 쉬면은 내수주도 좋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전략 어떻게 갖고 갈까요? 네. 현재 이제 제가 가장 투자자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이겁니다. 시장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따라가도 되겠느냐, 조정이 그러게요. 오지 않을까, 좀 조정을 받으면 싸게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쉽게 기다리는 조정 잘 주지 않는다. 이미 유럽발 재정 리스크가 감하는 수준에서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국면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게 그래도 좀 찜찜한 그런 기분들도 안 들고 네.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유럽 재정 리스크가 다 감하는, 다 해소가 완전히 되는 구간에서는 주가는 저만치 많이 달아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우선 다음 주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5일, 26일에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2차 구제 금융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매듭이 지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IMF 재정 확충에 대한 이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로존 스스로의 재정 확충을 하고 난 이후에야만이 IMF가 재정 출연을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시장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좀 긍정적으로 일단락이 되어야만이 어떤 유럽 재정 기금에 대해서 어떤 확충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주일 동안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또 내렸습니다. 지난주 5.655%에서 전일자 5.544%로 더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럽발 재정 리스크는 점차 감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10년물 이탈리아 국채 금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굵직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좀 크게 걱정할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참 이렇게 장중 조정을 통해 가지고 비중을 늘리고 주식을 담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뭔가 좋은 얘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만은 29일이죠. 지금 이제 다음 주 본격적으로 주말 끝나고 나면은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2차 LTR로 유럽 쪽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얼마나 더 풀 것인가 문제인데 1차가 4,900억 유로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돈 푸는 규모가 적으면은 오히려 시장이 실망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월요일장도 빠질 수 있는 것인지 그때 또 사면 되는 건지. 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IMF 재정 확충에 대한 이견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유럽 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네들이 재정 기금 확충하지 않는다라면은 IMF에서도 굳이 그걸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늘리지 않겠다라는 게 그렇죠. 주요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규모 자체가 작다 그러면은 시장이 주초에 이렇게 출렁거리는 정도의 어떤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굵직한 이슈들과 그다음에 어떤 큰 줄기들 이 리스크를 어떻게 감하면서 해소를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유럽도 미국의 방식대로 돈을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설사 그 규모가 좀 적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대안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해소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나 특히 종목을 이런 시점에서 좀 관심 가질 수 있는지 장중 조정 시 매수할 만한 업종이나 종목은요? 네, 우선 다음 주에 STX 펜오션 BW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해운 업종 중에서도 벌크선이죠. 이 회사가 이제 BW를 발행을 하려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좀 흥미로운 점이 발행 예정가가 지금 주가보다도 더 낮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보면은
해운주 중에서도 컨테이너선 관련 그런 한진해운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 그 다음에 네. 해운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특히나 STX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BDR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업황 바닥은 어느 정도 잡힌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보통 기업들이 BW 발행을 할 때는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리고 업황이 거진 바닥권에 취해져 있을 때 자금을 좀 적은 비용을 통해서 조달하기 위해서 BW를 발행을 하는데요. 다음 주 월 화요일 날 지금 주가보다도 더 낮은 행사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워런트가 붙어 있는 BW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주가 또한 이미 이번 주 들어가지고 계속적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과 그리고 신준수권 부사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STX 펜오션 BW 청약이 다음 주 초반에 있는데요. 이걸로 수익이 날 건 같지만 어떻게 매매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동양증권 영업부에 계시는 권영문 과장님한테 문의를 좀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권영문 과장님 기존 포트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보면서 AS 받아볼게요. 네, 종목이 크게 세 가지였죠. GS 리테일 그리고 OCI, 이라이콤. 이라이콤은 지난주 추가 매수하셨는데 결과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꽤 많이 올랐거든요. 누적 수익률 오늘 낮 12시 기준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요. 자, 이라이콤도 4% 이상 지금 편입 시점 대비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죠. OCI는 조금 독일로부터 보조금 안 준다 뭐 삭감 얘기 나오면서 수익이 조금 준 상태. GS 리테일은 지난주하고 약간 수익이 약간 줄어든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뭐 4 내지 5%, 6% 가까운 수익. 이라이콤부터 AS 들어볼까요? 예. 이라이콤 저번 주에 좀 특이할 만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사주 블록 딜이 있었는데요. 뭐 공시사항으로 밝힌 바로는 어떤 그 유동성 증가를 위해서 자사주 매각을 한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나눠서 매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날 이제 거래량과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급증을 했죠. 블록 딜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그래서 항상 이런 큰 거래량 이후에 주가 방향이 어느 쪽으로 위쪽이냐 혹은 아래쪽이냐로 결정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방향이 한동안은 추세를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 큰 거래량 이후에 위쪽으로 방향 잡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목표가 19,800원까지 수익 극대화 전략 여전히 유지를 하겠고요. 매수가는 지난주 10% 정도 비중을 더 늘렸기 때문에 16,200원으로 약간 더 올라갔습니다. 손절가 14,400원인데요. 이 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또 OCI였어요. 어제 또 많이 급락한 이후 오늘 반등을 못하는데 앞선 최병건 전문위원님은 뭐 조심스럽지만 또 매수도 가능하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상당히 저가에 잘 들어간 종목이죠. 네. 252,700원이 매수가였었는데요. 매수한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이평선 저항을 받고 지속적으로 내렸는데요. 그 와중에 독일에서 보조금 삭감 한다라는 그런 악재가 전해지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더 이렇게 좀 크게 내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고점 대비해서 상당폭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독일 보조금 삭감은 실상 OCI에 실적 미치는 바는 좀 미미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올해 들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쪽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그런 자금 투자를 늘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회사 매출액이 늘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충분하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하락을 매수 기회로 잡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포트폴리오에서 유지를 하고요. 목표가 32만 원까지 그대로 홀딩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 23만 8천 원만 깨지 않는다라면은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목표가까지 한번 수익을 향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요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가격과 더불어 보여드릴게요. 우리 동양증권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과장님 포트입니다. 지금 포트에 큰 변화는 없죠. GS 리테일 25%, OCI 25% 여기까지가 절반이고요. 나머지 40%를 지난주 추가 매수한 결과 이라이콤을 40% 들고 있게 됐습니다. 자, 이라이콤은 백라인 유닛 만드는 곳인데 자사주 블록딜 이후에 방향 위쪽이라서 더 긍정적이다 하시면서 목표가 2만 원 근처까지 불러주셨고 OCI는 역시 신규 매수까지도 가능한 구간 32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영문 과장님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종목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감 동시효과 들어가는 모습인데 잘하면 막판의 힘으로 2020까지 종가 바라볼 수 있을 듯합니다. 외국인한테 고맙다 해야겠어요. 잠시 전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